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오늘 저희 국방TV 채널에 심층분석이 두 번째 업로드가 됩니다. 원래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 두 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는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 방산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는 아이템을 제작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이 많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일요일 오전에 군사TV에서 전해드리는 디펜스 브리핑은 생략하고 그 대신 심층 분석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전해드리는 심층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컨텐츠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층 분석의 주제를 두지불식의 전쟁, 당신이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달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국내 정치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왜 국방TV, 군사TV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신인균 대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국방, 안보, 전쟁에 관한 소식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독일의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속이고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학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적에게 무력으로써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1세대 전쟁과 4세대 전쟁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 세대 간의 전쟁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의 정치적 의지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직전 세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전쟁까지는 굉장히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수반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파괴적인 행동으로서 적에게 나의 정치적인 의지를 관철을 시키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4세대 전쟁부터는 이러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나 충돌 없이 계략, 공작으로서 상대방의 정치적 의지를 분쇄 내지는 탈취하는 것을 주요 형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서 보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 넘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한 곳만이 아닙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알이 날고 유혈이 낭자해야 전쟁인가? 지금 현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미국 싱크탱크죠. 헬싱키 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Spotlight on the Shadow War, 그러니까 그림자 전쟁을 조명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유럽에 굉장히 많은 빨간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빨간 점들이 찍혀 있는 곳 대부분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나 중국이 감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그림자 전쟁이 보고된 곳입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라는 것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어떤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설물의 방화나 폭발을 해서 직접적인 파괴를 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사람들, 망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암살 공작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러시아, 중국의 그림자 전쟁은 유럽뿐만 아니라 대서양 건너 미국 본토에까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군사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한편으로 정보기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총이나 칼, 대포보다는 사람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이러한 그림자 전쟁에 미국과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얼마 전에 미 국무장관 후보자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중국은 미국 역사상 직면했던 가장 강력한 적이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러시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공작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사진을 3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제1야당 대표라는 이재명이 일개 국장급 간부인 중국 공산당의 싱하이밍 대사에게 쉐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이 국장급 관리가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쉐쉐를 하고 있을까요? 일개 국장급이지만 이 싱하이밍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 내 친중 네트워크, 그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언론에도 깊숙이 퍼져 있는 친중 네트워크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한국의 정치권, 언론들을 구워삼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돈을 뿌려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상한 보도 기조를 보이고 있는 언론들도 있죠. 그리고 그 언론들 중에 일부는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처럼
중국 공산당의 첩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국내 정치권을 이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네트워크 공작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사실 저는 대외적인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주로 정보 수집 활동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저에게까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군 출신의 한 인사가 찾아와서 상하이에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럴 정도라면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포섭 공작이 들어갔을까요? 자,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공자학원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공자학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공자학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여러 대학에 스폰을 합니다. 유학생을 보내주면서 우리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없어서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중국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면서 유학생들을 보내주고 해당 대학에 공자학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을 세우고 이 공자학원이 주도를 해서 중국 현재 있는 대학교라든가 교육시설로 한국의 대학생들을 연수를 보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중국 측이 전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중국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인식이 심어지게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귀국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탐사보도 채널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 공자학원은 해당 국가의 반체제 인사, 즉 반중국 반체제 인사라든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화교들의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종의 비밀경찰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공작 네트워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히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나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인데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위 말하는 좀 배웠다라고 하는 엘리트 계층들 가운데서 이런 공작에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중국 공산당에 포섭이 됐고 과거에는 소련 KGB에 포섭이 됐는데 미국의 정치평론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벤 샤피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 대학 교수들이 민주당 지지 비율은 쿠바 정부의 공산주의자 비율과 비슷하다. 그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충분히 알만하지 않은가. 미국 대학에서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커밍아웃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교수들은 동료들로부터 혹은 대학 경영진으로부터 공격이 쏟아질까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한다. 대학 교수들은 다양성을 그토록 소리 높이 외치지만 정작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완강하기 그지없다. 포스트모던 철학의 도덕 상대주의에서 마르크스, 민주당, 무슬림과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으로, 기업가와 공화당, 대기업과 보수주의자는 악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도덕을 증오와 연결시킨다. 자본과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로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멸하고 있지만 마르크스 사상에 기반을 둔 이러한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자,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에서도 정확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탄핵 정국이라든가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 그 전에도 늘상 있는 일이지만 시국선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학교 차원에서 혹은 비슷한 전공 차원에서 혹은 전국적인 교수 모임에서 나서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느니 독재가 시작됐느니 이런 식으로 프레임 몰이를 합니다. 자, 그러한 폴리페서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는 있지만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적폐몰이해서 낙인 찍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 대학 교수들 굉장히 강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언론이라고 하는 그 주류 언론 기자들도 비슷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적폐몰이하고 악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일반 서민들, 저희가
좌파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이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이 돼서 그 군중의 힘으로 체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왜 심각하냐? 저희가 5년쯤 전에 이런 아이템으로 과거 KGB의 공작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유리 베즈메노프, 과거 KGB의 공작관이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KGB의 주된 활동은 정보 수집이 아니다. 정보 수집에는 KGB 전체 역량의 15%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다. 나머지 85%는 소위 액티브 미저, 즉 심리 사상전에 투입된다. 심리 공작에 의해 오염된 한 세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제거만이 답이고 한 세대만큼 걸린다. 자, KGB가 과거에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4단계에 걸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도덕화 과정인데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성 도덕 체계를 붕괴시키고 마르크스식의 정의관을 주입을 하는데, 한국 내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화 작업이 진행이 됐죠. 과거에 이런 의식화 작업이라는 것은 운동권 대학생들이 서클에서 모여서 지하 단칸방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쳤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담론이 급속도로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성 도덕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됐죠.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무서워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기초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러한 가르침이 커먼센스였는데, 언제부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을 등쳐먹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기성 도덕이라는 거,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어른과 스승을 공경해라. 지금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의 도덕 체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극단주의 페미니즘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워서 기존의 도덕 체계를 완벽히 붕괴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기성 도덕 체계가 붕괴가 되고 나면 비안정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데요.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경제, 안보, 사회, 전방위적인 불안정을 조성하고 기존 국가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발생을 했죠. 그리고 특히 기존의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이 작태, 사법부와 행정부 상당수의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는 말 그대로 국가 질서 파괴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친중 매국 좌파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2단계에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3단계의 과정에서는 심각한 충돌 상황을 야기를 시키고 공작 세력에 의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심각한 충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체포 구속이라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됐고요. 자, 그럼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태는 아마도 이재명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 양쪽에 모두 포진하고 있는 친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수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죠.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다 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헌에 그렇게 프렌들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이라든가 국민의힘 내에서 권성동, 권영세 같은 작자들은 계속해서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각제는 중국이 컨트롤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내각제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사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으로 가는 그런 방향, 즉 7공화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하면 정상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국가 체제, 시스템들을 자, 이게 정상이야 라고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이죠. 선전선동에 의해서 공약이 남발이 되고 핵심 세력, 그러니까 앞에 2, 3단계에서 자신들을 거들었던 그런 세력들을 잔가지들을 쳐내고 권력을 독점할 핵심 세력만 남기는 것이 이 4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거에 적화 통일이 된 이후에 베트남처럼 되는 거죠. 과거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에 부역했었던 사람들, 베통이라든가 월남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지금 이 친중 매국 세력에게 선동당해서 이 사람들의 논조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목적대로 체제가 전복되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가 되면 보트피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트피플은 주변국이나 미국으로 도망갈 수라도 있었죠. 한국 내 그 선동된 그 좌파들, 일본 굉장히 싫어하면서 반일 시위 굉장히 많이 하죠. 인접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면 어떤 신세가 될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좀 전에 제가 한국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KGB 의원 유리 베즈메노프가 한 세대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세대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메즈베노프의 이런 발언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김머리 아저씨 많이 보신 분이죠. 김갑수라고 해서 시인이고 문화평론가인데 극좌 성향의 문화평론가입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고 소신이 확고하신 분이죠. 나훈아 선생님이 좌파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내니까 김갑수 씨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70에서 80대 노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 층인 40에서 50대까지는 그나마 교육과 여러 가지 민주주의 효용성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정상적인 서방의 민주주의가 온당하다고 깨우쳤는데 70에서 80대들은 안 변한다. 자, 지금 70에서 80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이따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대한민국의 번영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호의호식했던 게 40대, 50대 아닙니까? 지금 40에서 50대가 전쟁을 겪어봤습니까? 산업화 시대를 겪어봤습니까? 자, 제가 사진 3가지를 띄웠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40대, 50대,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과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 그리고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사법기관,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 쉐쉐만 연발하고 있는 저런 썩어빠진 언론들, 그 언론들의 데스크, 지금 다 4050 아닙니까? 미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걸 비판을 하면서 마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미국의 메인스트림 언론들, 이 4050 오염된 세대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마가 운동을 통해서 행정부 권력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오염된 세대가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있죠. 이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진 상태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KGB 의원이 그랬죠. 오염된 세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아까 김갑수 씨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욕, 선민의식에 젖어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점점점 파괴해 나가는 그런 짓거리들을 이 오염 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당하시기 전에 그래도 젊은 층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법도 그렇고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국 집회들을 보면 예전에는 전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050 세대에서는 이 오염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4050 세대들을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교체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2030들은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더 많은 2030 세대에게 전파해 주실 것을 시청자분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포함해서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과 맞서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세계 공산주의 희생자의 날 추모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불행과 파괴, 죽음의 흔적을 남기는 억압적 이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평등과 평화,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과 폭력, 절망만 초래한다. 미 합중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 확산을 기필코 막을 것이다. 자, 이 배경에 나와 있는 마오쩌둥과 스탈린, 인민해방, 민주화를 외치면서 집권을 했는데 이 두 인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죠.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왜 그따위 걸 나한테 보고하냐라고 하면서 참모를 질책을 했습니다. 스탈린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가 죽든지 간에 자신들만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광장과 온라인에서 이 친중 좌파 매국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공산주의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극소수 핵심 세력, 즉 잔가지 다 쳐내고 남은 그 극소수 핵심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층 간 이동도 불가능하고요. 우리의 조만대장경, 조국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재, 개, 붕어로 살아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건설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신문 배달도 해봤고요. 전단지도 돌려봤고 농사도 해봤습니다. IMF 때였죠. 저희 아버지가 큰 부상을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부도가 나서 버려져 있는 그 땅에 고구마와 감자를 심어서 그걸 먹고 버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사회 최하층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 보답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2030 세대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장과 온라인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더 나은 삶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잃게 될 겁니다. 지금은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치열하게요. 기존의 3세대까지의 전쟁에서의 전사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4세대 전쟁 이후부터의 전쟁에서 전사는 일반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싸움에 참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